진안으로 피신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 외손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시대 때 이런 또 공제운동, 상호구조운동의 사료를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도 호접 조직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지역에서 끈끈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례라고 봐집니다. 함께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적포와 호접을 어떻게 표기를 할 건가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위해서 동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벽을 위해서 동학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개벽의 한 일환으로서 혁명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개벽 공동체의 첫 출발이 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접이라고 하는 쪽에다 좀 방점을 액센트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대체로 동학을 이해할 때 보면은 대체로 갑오년의 혁명의 이념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그 혁명을 뛰어넘은 근원적인 문명의 개벽까지를 시야로 바라봤던 게 동학이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위한 가장 핵심 기본 조직이 접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포접보다는 접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제 개인 의견 하나 더 붙이면 운동과 혁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포접으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혁명 조직으로 일어날 때 기포라고 하니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문제점은 세 가지를 사례를 들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 동학당이 동학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할 남자의 자격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보고 모든 분들이 말로만 시천주하지 말고, 말로만 개벽하지 말고, 말로만 보고감민하지 말고, 말로만 유무상주하지 말고 실제로 네가 보여주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복을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개벽을 지향하는 공동체 운동을 하려고 지금 2년 안으로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 땅은 잡아놨습니다. 충북 보훈으로 귀촌을 해서 정말 그 시천주 사인여천하는 평등공동체, 유무상자하는 생활공동체, 또 도학을 공부하는 그 도학 수행의 공동체, 보구감민, 세상과 나라와 사회를 건강히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의 공동체를 한번 종합하는 21세기 개벽 공동체를 실현 안 되더라도 실현하려고 하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 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올해 이제 그런 차원으로 동학을 좀 전 국민에게 확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여성분들 15분이 나서가지고 1년간 소설 쓰기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11편이 다 완성이 됐고 4편이 아마 11월 말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이 동학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확산시키는 동학 소설 15개 작품이 15분의 여성 작가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서 나오게 되면 이정희 선생님께서 선대 때부터 그렇게 꿈꾸셨던 어떤 그런 동학의 꿈이 조금 더 사유화되고 대중화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으로 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선생님과 박명수 선생님을 이제 제가 뵐 때는 어느 분이 진이고 어느 분이 위다를 따지질 않고 두 분 다 진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우에서도 질문을 받아야 되겠고, 그것보다도 여기에 약정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이 또 다른 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발언을 해주실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운용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한 기회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찬섭 선생님께서 아까 공개적으로 시간이 남으면은 발언을 하겠다 했는데 시간은 지났지만은 그래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발제된 내용 외에도
앞으로 이 동학농민혁명연구 이러한 부분들이 나아갈 방향 등등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 선생님 몫인데 선생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번에 좀 토론을 맡아서 이 글을 보다 보니까 동학을 알려면 서학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서학이든 유교든 그걸 배척하지 말고 우리 사상의 일부다, 우리 사상이다. 서학의 경우도 이미 이제 그게 우리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굴러가면서 우리 사상화됐다는 점이 많이 고려돼야만 동학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 글 보면서 심지어 서학에까지 기탁을 했다. 그래서 이 서학을 너무 그 배제하는 그런 듯 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조항 선생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이 회의를 15분 전 1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더 쓰는 걸로 하겠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시간이 나면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한 분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이어레스면 갖다 드리시죠. 예. 예, 선생님들 그 설명이나 그 논문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궁궐에서 덕수궁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영입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요. 궁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궁궐의 역사나 궁궐의 입장에서만 안내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좀 떨리네요. 질문은 3분 내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사적인 고종의 입장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고종이 펼치는 정치 외교라던가 동학에서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보면 동학에서의 한계점들이 많이 고종에서 이 정치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동학이 그 정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의문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동학에서 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던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대답을 해주실 분을 특별히 지칭을 하질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그대로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학이 왜 정지됐는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 질문엔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동학도는 물론 아닙니다. 천도교 신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동학 사상 그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식민지 아래에서 야뢰 이돈화의 글과 같은 것을 볼 때에는 이건 수 선생 이래로 계속해가지고 동학이 발전해 나온 그 흔적을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학은 그대로 머문 게 아니고 그침없이 발전을 하고 오늘 이 시점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 왜 그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의 이 실패라고 하는 점을 아쉬워하는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왕조사를 보자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동학농민혁명 그 자체는 그 나름대로
완결된 혁명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에서 할 만큼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 혁명으로 본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또 혹시 보완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송 선생님이 던져주셨던 문제에 대한 대답,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사를 논할 때 우리는 너무 그 사상의 연원에 집착해왔던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상의 연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실천을 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활용을 했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사상이 될 것입니다. 불교도 그리고 유교도 원래 그 연원은 외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상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서학의 경우에도 1862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자면 어떤 책 한 권은 2만 부가 찍혀나갔습니다. 그리고 1866년 탄압 과정에서 많은 책들이 수거되는 걸 보고 지방의 관리들까지 중앙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지방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책이 모여진 걸 보고 놀라워했다는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서학이 초기에 확산되어 나갔던 그 과정 그리고 서학이 가지고 있었던 소셜 가스펙 사회 복음적인 그 취향과 같은 것은 바로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조할 때 그 당시에 그 입장이나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반 민들이 바라던 그 내용과 다 맥이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과 서학 이것은 조선 후기 거대한 민민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었던 것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도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동학과 서학을 통합시킨 거가 아니라 동학과 서학이 한국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각각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사상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주었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11월 7일 날 역사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같이 연합을 해서 동학농민전쟁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또 열립니다. 여기를 찾아주신 분들은 방송대학에 가서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 학술회의에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의 주제는 동학농민전쟁의 경험과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이 농민의식 이들이 어떻게 이 동학과 연결을 맺게 되었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발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을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국 동학농민유족회 그리고 천도교 세 단체가 주최를 하는 동학농민혁명 평화화의 상생의 시대를 열다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발표도 충분하지 못했고 토론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주관 측에 주최 측에 특별히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발제문은 더 보완이 돼서 발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토론된 내용에 대한 대답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과 또 중요한 대답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답을 녹음을 풀기보다는
아예 글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이걸 같이 책에다 포함을 시켜서 간행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1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 자체는 사회의 변혁을 지향을 하고 좀 더 나은 평화와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던 그러한 운동의 결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치를 새롭게 해준 데 대해서 오늘 이 학술회의를 주최한 주최 측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 청중분들에게도 또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술대회 두 번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열띤 강연을 같이 들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박물관 안에 레스토랑 나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왼편에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시관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나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발표는 예정대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맞춰 가도록 노력을 해도 아유, 그 전에 내가 일본에서 내가 이걸 읽고 그러셨어요? 저요? 네. 그러지 않으셨나? 네. 갑시다, 식사로. 이게 책을 누가 놔둬야 녹두가 비싸겠지? 어, 3부 역시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겠습니다. 발표 방식은 우선 발표자들께서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만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서 발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님께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석산입니다. 주최하시는 쪽에서 20분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쓴 글이 좀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약된 부분을 주로 읽는 쪽으로 해서 발표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동학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천주, 사인여천, 삼경, 이천, 식천 등의 그 동학의 가르침을 지닌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동학혁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먼저 시천주, 사인여천, 삼경, 이천, 식천 등의 가르침에 지닌 사상적 의미를 찾아가고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동학혁명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전봉준 공처라든가 전봉준이 동도대장으로서의 부대장에게 지시한 사항이나 이런 동학군들이 지켜야 될 기율 등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은 선생이 경신년 4월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하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하는 오심즉 여심의 신복을 받고 이 신복을 바탕으로 내 몸에 하늘님을 모셨다는 시천주로서의 중심 사상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시천주의 가르침은 당시 부당한 억압을 받던 피지배층의 사람들에게 일체의 차별성, 다시 말씀드려서 양반과 상민, 천민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부과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강제된 부당한 차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본질적 자아에 대한 깨달음과 이로부터 얻게 되는 희망은 당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다만 상층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이 빈천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에게 있다는 그러한 힘이 자신들이 있다는 자각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시천주는 동학의 가르침이 다만 수동적으로 상층계층만 바라보던 하층계층의 사람들에게 바로 무궁한 의지와 더불어서 무궁의 삶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음을 따라서 우주적 무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자각시켜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와 같은 시천주의 가르침은 이들 민중들로 하여금 당시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 태어나서 시대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기고 대하라는 사인여천의 그 섬김이 해월 최지영 선생에 의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사인여천은 시천주가 지닌 모심의 사회적인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인여천의 섬김에는 오늘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인여천을 통해서 해월 선생이 펼친 상대에 대한 그 존중과 배려는 일마다 하늘님, 사물마다 하늘님이라는 사사천, 물물천 역시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인데 이 사사천 물물침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사람을 공경하라는 삼경 사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해월 선생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신과 소통하는 위대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만유 역시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유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상경사상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이천식천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약육강식의 사립과 다툼의 그 인식을 달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생하고 그러므로 조화를 이룬다는 기화작용으로 그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과 갈등의 삶을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어떠한 그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이룩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월 스승이 제시하는 이천식천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원적 대립과 모순을 극복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그 핵심이 있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우주적 조화와 균형이 곧 생명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대인전문이나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는 이천식전 또는 만유를 모두 공경해야 한다는 삼경사상 등의 법설은 결국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이천식전의 삼경 등의 법설이 만유와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이라면 대인전물 즉 사인여천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만유의 공생과 순환, 나아가서 생생과 조화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이며 동시에 다시교육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 등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룩되는 상생과 조화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만유가 지닌 생명을 존중하고 또 온관에게 지키고자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정신적인 무장이 된 동학교도들에게 있어서 당시 압제와 수탈에 의한 폭정은 소중한 생명을 침탈하는 그러한 일이었으며 더구나 외세의 침략은 이 생명을 억압하고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학교도들은 조화와 상생의 삶을 저해하고 침탈하는 힘에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는 다시개복을 이루고자 자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내놓고 혁명의 대열에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가 되어서 문초를 받으면서 동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감민이고 다른 하나는 수심경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경천의 수시는 수심, 지킬 숫자, 마음 심자인데 이 동학의 중요한 수행법의 하나인 수심정기를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심정기를 뜻하는 수심은 하늘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써 하늘님 모심을 깨닫는 내유신령, 시천지의 시를 해석한 내유신령과 외유기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하늘님 마음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각지불이 수은 선생이 시를 해의해서 내유신령, 외유기하, 일세진인 각지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각지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학의 중요한 가르침인 시천지에 이르고 시천지의 삶을 행하는 것을 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천은 다만 하늘님만을 공경하는 뜻이 아닙니다. 시천지에 오면 만유가 모두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만유의 모시진 만유의 본질인 하늘님을 공경한다는 보다 폭넓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유의 본질인 하늘님을 공경함으로써 만유의 내재한 하늘의 이법, 곧 천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천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만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전봉준이 동학을 좋아하는 이유로 얻은 하나의 수심경천은 하늘님 모셨음을 깨닫는 시천지 실천이며 동시에 실천지를 근간으로 하는 동학의 중요한 가르침인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 등의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봉준이 동학을 좋아하는 이유의 또 다른 하나인 보고감민 역시 시천지의 모심과
사인여천의 섬김 등이 지닌 조화 균형의 삶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사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찍이 스분 선생이 19세기 중엽 서양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던 현실 속에서 보고관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관민은 단순히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아니라 불균형의 세상을 균형의 세상으로 부조화의 삶을 조화의 삶으로 이루는으로 조화 생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보국이라는 것은 국가적 무너진 균형을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 무너진 균형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화 균형이 잡힌 삶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보국안민이 지닌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부패와 부정 그리고 부당한 침탈로 인하여 잃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려는 소중한 동학의 생명운동이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려는 개혁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봉준이 동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동학의 가르침인 수심경청과 보국안민은 동학을 신봉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자기 자신이 지닌 삶과 생명, 나아가서 만유에 지냈던 생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또 일깨워주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가 우주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성한 평등성과 자주성을 저버린 사회 정치 상황에 분개하며 또 이러한 현실을 변혁시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이들 동학의 교도들은 동학농민혁명에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는 다만 죽이고 죽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살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일본 외무성 외교자료실 소장의 박명수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인데 조선국 동학당 동종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 일지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를 재인용해보면 그렇습니다. 동도대장인 전봉준이 각 부대장에게 내린 첫 번째 이런 명을 내렸어요.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긴 것을 으뜸이 공으로 삼는다. 둘째,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셋째, 매번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라. 넷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심리 안에는 절대 주둔하지 말 것.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주둔하게 되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내리죠. 그런가 하면은 이 12예조의 군율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353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항복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따르는 사람은 공경하여 승복하게 한다. 굶주린 사람은 먹여준다. 적과 피하를 상관없이 굶주린 사람 먹인다는 얘기죠. 도주하는 사람은 쫓지 않는다.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전쟁인데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은 진율한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준다. 바로 이와 같은 군율이나 전봉준 장군과 각 부대장과의 약속은 말 그대로 동학의 가르침인 시천주, 사인여천 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보국안민 정신에 의해서 스탈과 억압 그리고 외세의 침탈로 인해서 무너지고 균형을 잃은 따라서 부당하게 지어가는 생명이 올바른 길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또 제시하고자 펼친 생명운동이 바로 가보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죽이고 죽는 삶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끌고자 했던 바로 개벽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약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역시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의 펼친 핵심적인 가르침은 실천주의다.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실천주의에 의하여 수은 선생은 당시 계층만이 아니라 지배계층과 피지계층 모두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펼쳤다. 따라서 소외되었고 현실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던 피지배계층 역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의 소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주체로 나서게 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부당한 신의 억압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모여들 수 있었고 이러함이 이들로 하여금 부당한 억압을 향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화된 농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동학이었다. 즉 동학 농민혁명은 궁극적으로 농민이 지니고 있던 불만이 동학의 가르침을 만나 더 확고하고 견실하게 되었고 또 구체적인 실천으로 현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동학이 있는 조직력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화되었다. 또한 동학의 다시개벽이란 자신이 발돋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이룩한 것을 말한다.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란 다름 아닌 인류가 겪고 있는 죽임의 삶을 살림의 삶으로 부조화와 불균형의 삶을 부조화와의 균형의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학이 지향하는 세계관, 동학이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란 바로 조화 균형 속에서 이룩하는 살림의 삶이 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닌 죽임의 삶을 살림의 삶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동학의 다시개혁이다. 동학 농민혁명은 관군을 또는 일본군을 죽이고 중류로 동학 농민군이나 지도부가 현실적인 권력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불균형의 삶을 부조의 세상을 조화 균형의 삶과 세상으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 정의로운 삶을 이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임술 밀란 이후 많은 밀란이 전국 각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밀란은 단발성이 대부분이었고 조직이나 규모에서 전국적이지는 못했으니 대부분이다. 이러한 밀란에 비하여 동학농민혁명은 여러 면에서 차별을 갖는다. 다양한 경험과 창의문 그리고 조직의 면, 광고 면, 지역의 면 등 어느 밀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규모임이 틀림이 없다. 다양한 경험과 창의문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하는 바의 세계를 세상에 공표하였고 동학의 조직망을 통해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는가 하면은 이러하면 다만 전라도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삼남은 물론 강원도 그 이북 지역까지 확산이 되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구체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동학의 가르침에 의하여 농민들이 의식화되었고 동학적인 세계관을 향해 동학의 조직을 통해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다만 동학이 외표로서 자리했던 것이 아니라 동학이 주체가 되었으였고 중요한 본질로 작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모든 전체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동학의 실천주 가르침이 억압받는 민중들의 의식을 일깨웠고 동학의 다시개벽이라는 종교적 지향은 민중의 열망을 극치시켜 민중들 하여금 전면에 나서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름은 동학이라는 어휘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인 농민을 직접 규정하는 지시적 형용사로 농민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이 된다. 즉 동학의 정신과 세계관에 의한 농민들의 혁명이 바로 가보 동학농민혁명인 것이며 동학이 지향하는 다시개벽을 향한 개벽운동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사회는 어느 시대에도 도달하지 못한 크나큰 발전과 변화를 일으킨 시대이다. 그러나 과학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이면에는 계층 간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내재되어 있다. 산업화에 따른 소외 문제, 과학화, 도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난 어느 세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현대사회는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기적 균형이 깨짐으로 야기되는 모습이다. 나아가서 이러함은 곧 우주적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요 천리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사상의 사회적 실천이었다. 동학사상은 우주의 법칙을 거슬리는 삶을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삶으로 그러므로 공존과 균형과 조화의 삶을 이룩하는 데 그 근본이 있다. 오늘이라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혁신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는 데 또한
동학 소생이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 동학혁명은 오늘도 끝나지 않고 온일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혁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삼아서 마지막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장 교수님께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띠에 바오 중국 태평천국 역사박물관 교수님께서 태평천국 운동과 동학농민혁명으로 본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짱띠에 바오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번역된 한글 내용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짱 교수님께서 한마디 인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尊敬的主席，各位代表， 존경하는 그 대표단 여러분, 我向大家报告的题目是从太平天国和东学农民革命看东亚的未来。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할 그 논문의 제목은 태평천국 운동과 동학농민혁명으로 본 동아시아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这个题目是贵国邀请方指定的，题目太大。 예, 이 제목은 사실 여기 주최 측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내용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아주 큰 주제입니다. 时间跨度100多年，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1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걸렸던 내용들입니다. 有些内容呢已经超出了我的专业范围。 그래서 어떤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원래 전공 분야를 좀 벗어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我又不懂韩文和日文， 제가 그 한국어랑 일본어를 잘 모릅니다. 只能根据翻成中文的有限资料来撰稿。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이제 그 중국어로 번역된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좀 약간 제한된 한계가 있지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 논문을 글을 준비했습니다. 做一些概述性的探讨，显得有些散。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논문은 약간 좀 개략적인, 객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약간 좀 그 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由于文章已译成韩文分发给了各位， 예, 제가 이제 제 그 논문을 다 번역을 다 했고 그 번역된 내용을 논문집에서 여러분에게 다 이제 드렸습니다. 限于时间，我这里呢仅做一些扼要的报告。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부분들 그 좀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世纪前半叶，东亚的各国基本上都处于封建社会发展的末期。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내용을 그 서론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국의 조선, 일본 19세기 중엽까지 봉건사회 말기에 처했다. 이제 부분 첫 부분 읽고 계십니다. 保守落后，而此时的欧美国家先后完成了工业革命，大机器生产带来的丰富商品，迫切需要寻找新市场。他们开始把目标瞄准了附属的东亚。1840年，英国首先对中国发动了鸦片战争，用坚强利炮打开了中国的大门。随后，美国、法国等又用同样的手法迫使日本以及朝鲜屈服、开放门户。面对西方列强外力巨大的冲击，东亚各国原来的社会生存环境受到严重挤压，不得不进行艰难的抉择来加以应对。如1851年中国的太平天国运动，1868年的日本的明治维新和1890年的朝鲜的东薛农民革命。 这些国家不同阶层所选择的社会变革 마지막 模式， 부분에 그 태평천국 운동, 그다음에 일본의 명치유신, 조선 동학 농민운동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밀고 계십니다.
不仅改变了各国的政治生态及其发展之路，也大大影响了东亚的政治格局和发展方向。第一，中国的太平天国运动及其影响。 갖고 계신 자료집 370페이지 첫 번째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 및 그 영향 첫 부분 읽고 계셨습니다. 中国在鸦片战争中战败，开始沦为半殖民地。战后，中国自给自足的自然经济受到了沉重打击。清廷又把大量的战争负担和巨额赔款转嫁到农民身上，加速了土地兼并、贫富差距扩大、矛盾冲突激化，各种形式的反清抗争风起云涌，终于汇成了以洪秀全为领袖的太平天国农民大起义。1851年1月，太平天国在广西起义，仅仅用了2年多的时间，就攻占南京，改成天津，定为首都，先后颁布了天朝铁母制度和制政新篇，前者要求废除封建土地所有制，按人口平均分配土地。 태평천국의 그 천묘 제도를 반포해서 봉건적인 토지 제도를 철폐하고 농민의 그 토지에 대한 평균 그 분배 이상사를 제시했다 부분 읽고 계십니다. 后者主张效法西方，在中国发展资本主义。定都以后，太平天国先后派兵北伐西征，到了1856年，一破清军江北大营，军事上达到了鼎盛时期。 然而，在这样的大好形势下，领导集团内部发生了内讧。先是总理曹刚 지금 371페이지 그 태평천국 내부에서 내홍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先是总理曹刚的东王杨秀清、百王韦昌辉以及2万余太平军精锐被杀，后是翼王石达开与天王洪秀全相互猜忌，被迫离京出走，公开分裂。内讧和分裂导致了太平天国元气大伤，由全盛走向衰败，几乎到了覆亡的边缘。为打破危局，洪秀全提拔了一批年轻将领，统一指挥作战。1858年9月起，先后消灭重建的清军江北大营和茂靖商河镇的湘军精锐6000余人。这2次大捷，太平天国扭转了内讧以来的军事退势，开创了局部战略进攻的新局面。 네, 371페이지의 중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홍 이후에 태평천국 그 군이 어떻게 또 다시 그렇게 승리를 거둔 사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60年5月，太平天国采用围魏救赵之法，二破江南，围攻天津的清军江南大营，乘胜东征，攻占苏南苏锡常地区，兵锋直逼上海。从次年的5月起，又相继攻克了浙江大部分抚州县，先后设立以苏州、杭州为省城的苏福省和浙江天省2大后勤根据地。 进而在上海、宁波等地与英法列强及其雇佣军进行了不屈不挠的斗争。太平天国东征胜利的同时，天津上游出现了危机。 네, 지금 그 37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되겠는데요. 태평천국이 동정 승리 이후에 동시에 그 청경 상로에서 위기가 출현했다 이 부분입니다. 湘军攻陷安庆后，顺江而下，进逼天津。太平天国为解其天津之围，多次与敌进行生死大战，终未取胜。到1863年11月，长江北岸和天津城东、城外东南西3面营垒全被敌陷，仅城北一线尚存。1864年2月，敌人占领天宝城，或为天津。7月攻克地宝城。 靠近城根，浅挖地道。 네, 1864년 2월에 청보성이 함락되고 청경 포위당한 부분, 7월 3일에 그 지보성이 함락됐다. 이 부분 읽고 계십니다. 19日炸塌太平门外城墙，2处一仗，攻陷天津。太平军余部仍在大江南北坚持斗争。到1866年的2月，南方太平军在广东的嘉应州全部被消 지금 灭。 372페이지에서 1868년 그 8월
북방의 그 성군이 산동 장평에서 참패당한 이후에 그 태평천국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부분 읽고 계십니다. 到了1868年8月，北方西念军在山东持平覆没太平天国悲壮的失败。太平天国之所以失败，首先在于军事战略指挥一再失误，没有打好对敌战争，而战争的胜负关乎存亡。 지금 이제 태평천국이 실패한 원인의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其次，败在内部的权力斗争引发的内耗和腐败，直至公开内讧残杀，分裂自惹而亡。第三，败在后期战局不稳，没有适时调整政策，引起农民、城市居民以及知识分子的普遍不满，陷入自我孤立，逐渐走向失败。第四，败在中外反动势力联手后，双方的力量对比严重失衡，太平天国无力抗拒过于强大的敌人。 지금 그 태평천국 실패 원인의 4번째 외국 세력의 간섭에 대해서 읽고 계신데 3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太平天国运动虽然失败了，但其坚持武装斗争10余年，沉重打击了原有的封建统治秩序。 예, 태평천국이 지금 비록 실패를 했지만 10년 이상 네, 무장 투쟁은 봉건 통치에 질서에 타격을 주었다는 부분 읽고 계십니다. 迫使清廷放弃一部分权力，重用靠军功起家的汉族地主实力派和由他们统帅的向台军，这就从根本上动摇了清政府的专制统治基础。资政新篇提出全面发展资本主义，指明了近代中国的发展方向。 예, 그 자정 시편에 대해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근데 중국의 발전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靠镇压太平天国崛起的洋务派，基于内忧外患的考虑，纷纷引进西方的坚船利炮和先进技术，兴办军事和民用事业，从而推动了中国近代化的历史进程。所以，从一定意义上讲，没有太平天国就没有洋务运动，没有洋务运动，太平天国中国的近代化步伐还要推迟很多年。 그러니까 태평천국이 없었다면 양모운동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太平天国还大大冲击了清朝封建思想。 태평천국이 청왕조의 봉건 통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마지막 부분 읽고 계십니다. 引发了近代知识人人对中国前途命运的深层次思考，先后出现了公差上书、戊戌变法、辛亥革命，延续几千年的封建帝制。 여기 373페이지가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 이후에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그 공차 상서라는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과거 응시자들인데 그 지식인들이 이제 그 북경에 가서 상소를 했었던 지식인들이 개혁을 그 요청했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太平天国的经验教训已经成为一份宝贵的历史遗产，对中国民族资产阶级和无产阶级推动中国近代化的历史进程，探索救国救民道路的伟大事件。 네, 그 태평천국의 경험과 교훈이 귀중한 역사 유산이 됐고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그 보국 그 국민의 길을 모색했다는 부분을 읽고 계십니다. 都有着重要的警示和借鉴作用。第二个部分， 두 번째 부분입니다. 조선의 동학 농민혁명과 그 영향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第二部分，朝鲜半岛的东学农民革命及其影响。东学经过数十年的发展，已经成为全国性的宗教团体，在为教主申冤、争取合法化而进行的3次농민혁명이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이후에 교조 신화운동과 동학 그 합법화 쟁취 또 세 차례 걸친 집회를 통해서 그 보고감민과 그 척의 창의를 기치를 표방했다는 부분을 읽고 계십니다. 合法化而进行的3次和平请愿集会的后期，数万民众高调表达诉求，公开打出了抚国安民和吃窝羊倡议的旗帜。与之相呼应的还有遍及朝鲜全境的农民反封建斗争此起彼伏，预示着一场大规模的农民革命即将来临。全奉准顺势而为，承担起了这个历史的责任。1894年3月，
数万民众 1854년 1월 汇 고베 集 백성들이 군수의 그 항정에 항거하고 기일을 해서 관할을 전거했다는 부분입니다. 1894年3月，数万民众汇集白山传习四方，要求通过体制内的变革，化解社会矛盾，建设平等和清明的政治，达到富国安民的目标。4月，东薛军大败官军，占领周边各郡县。27日，攻克全罗道首府泉州，声势大振。朝鲜政府亦请清军入朝平叛。 日军也趁机侵朝，形势发生了重大变化。鉴于民族危机加重，官府和东薛军商讨官民和解，以减缓外来势力干涉的攻势。东薛军出于国家大义，达成泉州合约，陆续退出泉州。 이와 동시에 조선이 청에 그 원봉을 파병을 요청을 했고 원군 파병을 요청했고 일본 역시 기회를 틈타서 파병하면서 평생 중단편을 맞이했다는 부분 또 위기를 느낀 관부가 동학농민군을 협상하고 관민의 화해를 만들었다는 부분 읽고 계십니다. 按照官民相和的约定，东薛军在全罗道53个军县设置了直纲署，与官府共理地方行政事务。 基层则由农民实行地方自治。 37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这样就在全罗道出现了官府和直纲署两个行政管理体系。 예, 지금 374페이지 첫 부분 말씀하십니다. 共同维持对地方的行政管理。在这短暂的几个月里，实际上主要是由东薛军农民在行使对全罗道各地区的有效统治。 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전 지역에 유한 통치권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日本自武力侵朝后，于6月21日占领汉城，粗暴干涉朝鲜的内政，为拯救民族危亡，东薛军于同年10月。 重新武装起的10万将士信誓百上，直捣汉城，多次与日军和亲日官军连续作战，互有胜负。11月在公州刘京市与敌决战失败，被迫退回泉州，后再败于荆州太原，被迫解散。全分军因叛徒出卖被捕遇害，东薛军遭惨杀者。 不少于30万众，悲壮失败。 지금 동학 그 농민혁명이 실패한 그 배경 설명, 과정 설명을 374페이지 전반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我认为呢，东薛农民革命的失败，一是内部不团结。 그 농민혁명이 그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내부 단결이 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그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难以形成坚强的领导核心，凝聚共识，互力抗敌。 第二呢，是没有建立广泛的统一战线。东薛军至始至终几乎是孤军作战，缺少和其他自治力量的交往、沟通与协调，团结可以团结的力量共同对敌。第三呢，是敌我力量的过于悬殊。这个东薛军呢，这个基本上呢缺乏军事系统的军事训练，又使用落后的冷兵器。 왜냐하면 동학농민군들이 농민군이 그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농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부분을 읽고 계십니다. 没法战胜这个训练有素、武器比较先进的日军，所以呢，也正是在这个国内外反动势力的联合镇压下，东薛军才最后失败的。东薛军虽然失败了，但他在不足1年的时间里，提出了一系列的变革主张，敦促朝廷实行改革。 也在直纲署进行了一些实践。 네, 375페이지 첫 부분 읽고 계십니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부단히 그 변혁을 추진했다. 조선의 계획을 촉진시켰다는 부분 읽고 계십니다. 最后呢，因为被联合镇压呢，没有能够实行。但是呢，在开化派政府主导的加深改革案中，却在一定程度上吸收了东薛军弊政改革案的某些内容，也说明东薛农民革命的影响 仍在发挥作用。东薛军初为反贪官权贵、实行富国安民而起义，一旦得知日本的侵略意图，就立即搁置国内争议，把民族利益放在首位，与朝廷达成合约，一致对外。
当民族危机加剧时，再举 네, 行 동학 武装抗 농민혁명 议， 초기에 日 부패 本 관리를 侵略 척결했고 보고관리를 주장하고 공개했지만 일본의 침략 의도를 깨닫고 즉시 국내 투쟁을 접고 그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조정과 화해를 청하고 협력해서 외침에 대응했다. 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其爱国主义的精神和前赴后继抗击日本侵略的英雄壮举，已然转化为全民族的宝贵遗产。一支激励的人们为国家的独立和民族解放奋战在抗日的各个战场，直至战胜日本，光复祖国。第三个部分，日本的民 예, 主 세 维 번째 新及其对 부분입니다. 外扩张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및 그 대외 확장의 실패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稍微延长一点，因为这个翻译可能快了，大半部过了。是吧? 第三部分是日本的明治维新及其对外扩张与失败。日本1868年，日本实行明治维新，自上而下的改革，这次不彻底的资产阶级革命呢，促进了经济发展，提升了综合国力。随着羽翼渐丰，开始走上了对外扩张的野蛮之路。日本首先把目光对准了东亚各国，对中国的台湾、朝鲜以及琉球分别进行了侵犯和吞并。1894年，朝鲜爆发大规模的洞穴农民革命，日本呢趁清军入朝平叛之际，大举派兵侵朝，占领汉城。 1894년 조선에서 대규모 동학 농민혁명 발생했다는 부분 읽고 계십니다. 7月呢不宣而战，最后呢在第2年的2月战胜了中国的陆海军，4月呢逼迫中国签订了屈辱的马关条约，这个除了承 각 认 월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부분 읽고 계십니다. 除了承认其清朝割让台湾、澎湖外，还索要了战争赔款达到3.4亿元，4亿两白银，折合日 전쟁 元 배상금으로 1亿元， 3.4억 량에 해당하는 배상금 是 지불했다는 日本 부분입니다. 当年全国财政收入的6.4倍。甲午战争的失败，结果彻底改变了东亚的政治格局。 가보전쟁의 결과를 읽고 계십니다. 日本由原先一个受西方欺凌的受害国，一变成为对东亚邻国的加害国，进而成为给亚洲带来巨大灾难的战争策源地。甲午战后，日本呢又通过日俄战争夺取了俄国在中国和朝鲜的这个权益，